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이번에는 네트워크 일반입니다. 네, 네트워크 일반 기출문제 첫 번째 강의고요. 이 강의부터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아이들은 뒤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설명을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회차부터 22년 1회부터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 3개에서 5개 정도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는 문제은행 CBT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2번 풀고 3번 풀었을 때 모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학습하시고, 또 과목별로 학습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전체 과목을 다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과목별로 학습하시죠. 왜냐하면 한 번에 뭐 문제를 너무 많이 보면, 여러 과목을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봤던 회차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차에 똑같은 문제가 또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문제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꼭 과목별로 하십시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정보통신 시스템이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정보통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한 어떤 자료 교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요즘에 한참 AI 관련된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정보통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챗 GPT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물어본 것이 통신망을 통해서 GPT 서버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가 일어나겠죠.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나한테 다시 통신으로 전달해 주죠. 이게 정보통신 시스템이에요. 챗 GPT 서버는 미국에 있죠. 그제? 거리와 시간 극복할 수 있고요. 대형 컴퓨터의 공동 사용. 챗 GPT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광대역 전송망에만 사용한다. 대용량 파일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광대역이라고 하는 거는 고속 인터넷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속에서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전화통신 있잖아요. 유선 전화통신도 이것도 정보통신으로 봅니다. 62번이요. 문자 위주 동기 전송에 동기 문자군요. 동기 문자가 쭉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좀 미리 할게요. 쭉 보시면은 SYN이라고 하는 코드는 다 약자입니다. 싱크로너스니까 얘는 동기를 취하기 위해서. 동기라고 하는 게 뭐죠? 이런 클럭 펄스가 계속 발생이 되고요. 이 클럭 펄스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수신 측과 송신 측이 요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식이라고 그래요. 비동기식은 이런 사이클, 고정된 사이클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부터 나 데이터 싱크에 맞춰서 보낼 거거든, 클럭 펄스에 보내서 마칠 거거든 이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SYN입니다. 자, SOH는 스타트 오브 헤딩이에요. 얘는 지금 시작이야. 시작의 머리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타트 오브 텍스트, 얘는 본문의 시작이야 라는 내용이고, 야, 얘는 본문의 종료야. 그리고 얘는 블럭의 종료야. 마지막에 있는 블럭의 전송 종료. ENQ는 인쿼리라고 그래서 얘는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쿼리라고 하는 게 질의, 응답 이런 거거든요. 질의가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쿼리는 상대국의 데이터 링크 설정 및 응답을 요구할 때 쓰는 거고, DLE는 얘는 투과성 또는 투명성을 위해 삽입해요.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송해야 할 프레임의 끝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end of text인지 end transmission 블럭인지 end of track인지 EOT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inquiry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응답 요구하는 거였죠.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TX랑 ETB랑 둘 중에 어떤 걸까? 여기에서 프레임의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블록의 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ETB가 됩니다. 전송 제어 문자의 종료다 그러면 ETX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인 프레임, 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한 세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블록과 같은 의미니까 ETB가 된다.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랜의 접근 매체 제어 방식은 그랬는데, 랜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 랜이 뭐죠? 근거리 통신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댁내에 있는 공유기에 랜 케이블로 이렇게 뭐 IPTV도 꽂으시고, 공유기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을 꽂잖아요. 컴퓨터 바로 연결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해요. 학교에서는 전산실 하나 또는 학교 전체를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끼리 연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뭘 쓰냐면 CSMA CD 방식을 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랜은 현재는 CSMA CD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토큰 링이나 토큰 버스 방식을 쓰기로 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여기에 버스형이라고 나오죠? 이 버스형이 뭐냐면 여러분들 댁내 공유기에 보면 뒤에 포트가 총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하나 더 있던데요? 야, 얘는 인터넷 들어가는 선이고 나머지는 포트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낸 그런 포트가 있습니다. 램 포트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버스형이에요. 버스형은 버스 정류장처럼 이렇게 정류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의미하고, 이렇게 버스형에서 사용하는 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은 CSMA CD 방식입니다. 이 CSMA CD 방식에서 이 C가 뭐냐면 컬리전이에요. 컬리전이 뭐지? 충돌이지 뭐, 충돌. D는요, 디텍트예요. 디텍트는 뭐야? 감지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여기에서 A에 있는 놈하고 Z에 있는 놈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회선을 쓰고 있어. 그러다가 이 B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뭐라고 할까? 얘는 F라고 하는 아이하고 통신을 하려고 쭉 가려고 했더니 지금 얘가 다른 애랑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회선 하나가. 그럼 어떻게 돼? 아, 나 잠깐 멈춰야 되겠다. 충돌이 발생했어. 여기서 가는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했으니까, 충돌 발생했으니까 좀 이따가 제 끝난 다음에 가야지. 이게 바로 CSMA CD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공유기는요, 이렇게 회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이 채널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스위칭 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어. 얘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돼 있는 시스템인데, 그걸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 버스 노선에서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같은 버스 번호 아저씨가 이 길이 막히고 그러면은 앞에 버스하고 뒤에 버스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10분 전에 출발한 버스인데 내가 뒤에 타고 있는데 그 차를 그렇게 건너뛰는 거야. 근데 건너뛰지 못하죠. 왜? 버스 배차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쟤는 10분 먼저 도착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제가 타고 있는 뒤에 있는 부분이, 그 버스가 어떻게 옆에 주차장에 잠깐 세워놓는다든지 길바닥에 잠깐 세운다든지 천천히 주행을 하죠. 그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하여간에 버스형이고 랜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다 그러면 CSMA CD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얘는 이더넷이 바로 버스 방식이에요. 바로 공유기 뒤에 있는 포트 4개가 그 코드 꽂는 그 랜 케이블을 이더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제어 방식이다. 버스형 또는 성형 토폴로지 근거리 통신망이 이용된다.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검출해서 데이터 프레임 송신을 중단하고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전송하는 방식을 CSMA CD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통신이 있는 그런 과목에서는 보기에 CSMA CD가 있으면 걔가 답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요? 벤은 베일류. 이거 해설이 있나? 해설이 있으면은 없네. 자, 베일류 에디드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넷플릭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얘네가 요즘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BAN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광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3개인가 4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SKT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KT가 있죠. 원래는 다 KT가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유플러스가 있죠. 이렇게 3개의 기간 통신 사업자가 있고, 이 기간 통신 사업자는 지하에 광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광 케이블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추가하는 거야. 뭐야, 영화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멜론 같이 음악을 듣게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랑 지금은 이제 소송이 끝났는데 SKT랑 소송이 있었잖아요. 야, 니네 왜 우리 망 써? 야, 돈 내. 니네 넷플릭스 니네 요금 받으면서 우리 망 그냥 공짜로 쓸 거야? 근데 저희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SKT에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집에 인터넷 요금이든 납부를 하잖아요. 그 정도 네트워크 트래픽은 그냥 그 정도로 하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참 소송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근데 2024년도 초반에 아마 그 소송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SKT IPTV에 넷플릭스를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아마 하반기부터 SKT의 뭐 통신 서비스 마찬가지, 그죠? 010 이 스마트폰 서비스에도 넷플릭스 요금제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합의가 끝난 것 같아. 야, 얼마 줄 테니까 야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VAN 방식이에요.
VAN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망,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빌려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가해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는 구조를 바로 이야기한다. 원래 BAN이 최초 나왔을 때는 제 세대 분들은 아시는데 바로 PC통신이 대표적인 옛날 당시에는 VAN이 됩니다.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하여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구조가 있는데 통신 처리 계층이래요. 이건 문제가 좀 어려운 아이예요. VAN을 물어보는 경우에 문제가 제일 많고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 않고 이렇게 VAN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자, 통신은요. 물리 회선을 기반으로 하고요. 네트워크는 전송에 관련된 부분이고 통신 처리는 형식 변환이나 오류 처리 이런 거라는 거고요. 정보 처리는 정보 처리를 일괄 처리하든 시분할 하든 실시간 처리하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통신 처리는 뭐라고요? 데이터 형식 변환 또는 오류 처리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교환에서 패킷 교환 방식을 이용해서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계층이 되겠죠. 필요한 자료를 정보 전송 매체를 통해서 즉시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뭘까? 제공하는 거니까 처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순수 정보의 전송만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송이니까 이것도 네트워크에 대한 거고요. 축적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통신 처리 시스템에서는 오류 처리 또는 형식 변환, 뭐 다른 말로 축적 교환, 변환 이러한 것을 하게 된다. 이 문제는 이 문제만 출제가 되고 한 30번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그런 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답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전송 오류 검출 방식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오류를 체크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오류 검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페리티 비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좀 진보한 아이가 이제 블록섬이나 또는 순환 인형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바이폴라 방식은 데이터 전송 방식이에요. 뭐냐면 바이폴라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두 개 채널로 보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바이폴라 바이가 둘이잖아요. 이러한 형태로 전송하는 거고 유니폴라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신호를 전송해요. 이렇게 신호 전송하는 방식이고 얘네는 사무자동화에 출제 안 됩니다. 이 내용 자체를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CSMA CD 방식에서 뭐 관련된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뭐 바이폴라 방식이고 유니폴라 방식이 있고 뭐 맨체스터 방식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는 데이터 오류 검출하는 방식에는 페리티, 블록섬, 순환 인형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해밍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해밍 코드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오류 검출도 할 수 있지만 수정까지 가능해요. 예전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특정 코드를 주고 얘를 오류 수정한 형태로 바꾸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사무자동화에. 근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해밍 코드라고 하는 건 오류 검출과 1비트의 수정이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페리티 검사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해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아닌 아이니까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반송파로 사용하는 정현파의 위상 정보를 실어보내는 변조 방식은 그랬는데 이건 너무 자주 출제가 돼요. 제가 지금 파형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파형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앰플리튜트라고 이야기해요. 앰플리튜트.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 변조라고 그래요. 이 진폭, 이 폭이 달라지죠?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일 때 1, 여기일 때 0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진폭 변조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거냐면 요 단위를 보시면 돼요. 요 단위, 요렇게 시간 단위로 똑같이 쪼갰을 때 이 주파수의 파형의 개수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5개면 여기는 뭐 15개고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뭐 4개고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얘는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주파수가 다른 거야. 주파수는 뭐냐면 바로 1초 동안 이 파형의 개수가 몇 개냐를 확인하는 것이 프리퀀시가 되는데 그 녀석을 이용을 해서 즉 1초의 파형이 10번이면 1, 5번이면 0,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파수 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를 이야기할 때 얘는 앰플리튜드잖아요.
ASK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주파수잖아요. FSK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위상이에요. 위상이 뭐냐면 우리 파형이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파형이 시작하거든요. 이게 정연파라고 이야기해요. 정연파. 여기 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360도야.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90도고 270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붙여봐.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거 두 개를 합쳐본다고 생각해. 얘를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0도고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잖아. 그지? 그러면 얘 시작 위치를 지금은 0도에서 시작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죠. 그럼 18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형이 가는 거야. 그지? 다음 클럭 펄스에서는 얘가 0도에서 시작하게 해. 또 다음에는 180도에서 시작하게 해. 위상을 바꿔가면서 하는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를 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그래서 PSK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지금 이 파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Amplitude, Shift, King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키야 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주파수의 파형 1초당 주파수가 몇 번 움직이느냐에 따른 거라서 FSK라고 하고요. 얘는 위상이기 때문에 PS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진폭이요. 얘는요 주파수요. 얘는요 위상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정리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뒤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상이라고 했으니까 위상은 페이스 PSK가 되겠죠. 끝. 됐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ASK 같은 경우는 초당 보내는 이 진폭의 크기를 여기에서는 길게 그래서 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 그럼 0으로 가는 거고 얘도 0으로 쭉 가는 거고 이 단위에서는 1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진수의 신호를 이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진폭의 크기에 따라 구분해서 보낼 수 있겠죠. 다음에 FSK는 여기에 이제 1초당 단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 파형 갔어. 한 번 파형 갈 때는 0인 거고 두 번 파형이 갔어. 그때 1인 거야. 이렇게. 얘네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 다음에 PSK는 여기서 하나는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얘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네. 이렇게. 그때 얘를 1로 주고 아닌 아이들을 0으로 주고 이렇게 위상차를 두고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PSK다.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예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고 하는 거는 얘가 프리퀀시 디비전 모듈레이션이에요. 이 주파수로 나눌 수도 있고요.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기장에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파형을 하나 보내고 약간 쉬는 시간을 보내주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드밴드라고 이야기해요. 뭐야? 주파수의 대역폭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채널의 간섭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의 간격을 두어서 전송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가드밴드라고 한다. 얘는 시험이 20번 보면 15번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그럼 얘는요? 얘는 시험 20번 출제되면 25번 출제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중복으로 막 나온다 막 섞여서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TCP, IP. 이거는 시험 한 30번 보면 24번 정도 출제돼요.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야. 우선 OSI 7레이어 제가 정리해놨나요? 여기 OSI 7레이어 제가 정리해놨네요. 자, OSI 7레이어는요. 개방형 시스템에서 얘가 오픈이에요. 열려있는, 즉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 때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최하위에서는 물리계층이에요. 얘는 컴퓨터에 랜카드를 꽂고 랜포트를 연결하는 거야. 또는 스마트폰에 무선 와이파이 모듈을 심고 와이파이 무선 연결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물리 계층이 돼요. 자, 데이터 링크는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기랑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인터넷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를 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예요. 자, 네트워크 계층은요. 자, 그 과정 중에 제가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실행했어요. 그럼 게임 서버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거기 내 스마트폰에서 게임 회사 서버까지 가는데 필요한 경로를 설정하는 애가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그
게임 회사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 경로 설정돼가지고 링크가 확립이 됐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게임을 막 하지. 그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야. 이게 전송 계층에서 담당해요. 그럼 세션은 뭐냐면 게임 하다가 여러분 인터넷 끊기면 어떻게 돼? 아, 한참 랩업하고 있는데 뚝 끊어져 버리면 짜증나잖아요. 그지?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동기화나 연결 세션을 유지시켜주는 게 세션 계층이에요. 자, 표현 계층은 뭐냐면 이 전송 계층이나 이런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뭘로 해요? 이진수 비트 단위로 보내요. 그지? 그럼 걔네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를 변환해줘야 돼. 또는 암호화를 해야 돼. 또는 압축해야 돼.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표현이에요. 응용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응용 계층에서 담당을 해요. 물대네트 셰표응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색깔을 왜 이렇게 칠해놨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요, 경로 설정을 합니다. 경로 설정. 여기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IP예요. 여러분들 경로 설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소가 필요하지. 목적지 주소가. 제가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시켜요. 그럼 쿠팡 아저씨가 우리 집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우리 집을 찾아올 거 아니야. 그 바로 인터넷 주소를 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연결이 됐어. 인터넷이 연결이 됐어. 경로 설정까지 돼가지고. 그럼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물건을 놓고 가야 되죠. 안전하게 놓고 가야 돼. 맞아요? 그렇게 안전하게 자료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 바로 TCP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뭐라 그래서 문제에서 TCP는 OSI 7 레이어 중에서 이 TCP가 뭐냐면 트랜스미션이에요. 트랜스미션이 뭐야? 전송하는 거잖아.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에요. 맞아? 그럼 당연히 얘는 어느 계층이겠어? 자료를 전송하는 전송 계층이 되겠죠.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IP하고 TCP하고 이 계층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TCP는 뭐라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은 뭐야? 약속. 그지? IP는 얘는 경로잖아. 경로니까 얘는 네트워크 경로를 파악해주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담당하게 돼요.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 자주 출제되는 거 여기에서 보시면 세션 계층도 가능 나와요. 물레네트 셰표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뒤에서도 계속 몇 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광섬유 케이블이에요. 이게 광섬유입니다. 가운데 유리관이 있어요. 얘를 코어라고 이야기하고요. 클레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요. 유리를 보면 유리에는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그냥 직진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그럼 빛은 직진하는 성향이 있잖아. 바깥으로 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을 텐데 여기 없구나. 이게 유리관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온 거야. 그럼 빛이 직진하는 성능이 때문에 있는데 이 부분에 클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빛을 반사시켜 줄 수 있는 거울 같은 부분이에요. 그럼 다음에 여기서 얘가 빛을 반사시켜서 앞쪽으로 전송시켜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셨죠? 이 클레드라고 하는 거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클레드의 주요된 역할은 광신호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반사시키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사시킬 수 있도록 해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되셨죠? 요 클레드 요 기억하시고 코어 기억하십시오. 광 케이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 중 데이터 전송 절차예요. 이거는 좀 전에 우리 OSI 7 레이어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옛날 방식이고요. 얘를 좀 더 세분화한 게 OSI 7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요, 저희 집에 인터넷을 개통할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인터넷선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전화국에서 광케이블을 가져와요. 저희 집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전화국이에요. 전화국에서 광케이블을 쭉 끌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연결을 해줘요. 이게 바로 뭐야? 통신 회선 연결이에요. 됐죠? 이거는 물리적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바로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거지. 됐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화국에서 여기에 이게 설치하러 온 분이 전화를 합니다. 저희 여기 선 연결했으니까 개통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국에서 개통을 해줘요. 바로 뭐야? 신호를 보내. 신호를 연결해줘. 그래서 두 개, 우리 집과 바로 전화국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해줘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유튜브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그지? 그럼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송 계층이에요. 자, 전송 계층이 바로 OSI 7lay의
레이어의 어디요? 전송 계층이 되는 거고, 링크 설정 이 부분에서 바로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세분화된 거야. OSI 7 레이어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게임 다 했어. 넷플릭스 다 봤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끄지. 그러면은 또 공유기 끄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연결된 링크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이래. 그래서 여기에 인터넷선 끊어야 된대. 통신호선 해제. 이거 되는 겁니다. 이 과정도 종종 출제돼요. 됐죠? 얘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OSI 7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얘입니다. 통신회선 연결했어요. 링크 설정했어요. 전송했어요. 링크 해제했어요. 통신회선 해제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국제 표준 통신 프로토콜 중에서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요, 개념적인 주소예요.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개념적 주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연결됐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지? 바로 무선 5G 또는 와이파이 모듈이 있을 거예요. 그지? 모듈 또는 어떤 모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장치하고 실제 IP하고 연결을 해주는 I가 필요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있는 하드웨어 주소를 이제부터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MAC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방식의 프로토콜을 MAC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드웨어 주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AC 어드레스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모듈의 번호, 하드웨어적인 번호를 뭐라고 한다? MAC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5G 모듈에 거기에 들어있는 하드웨어적인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 공장에서 얘가 만들어질 때 결정이 나요. 하드웨어적으로 고정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뭐야? 개념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주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인 IP 주소하고 여기에 있는 실제 물리적 주소와 서로 연결해 주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애가 바로 뭐냐면 ARP입니다. 됐죠? 그래서 IP 주소를 MAC 어드레스로 전환해 주는 거, 즉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을 때 사용하는 우리 전환 방식을 AR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MAC 어드레스를 논리적, 개념적인 어떤 주소로 다시 바꿔주는 아이를 RARP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토픽인데 사무자동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TCP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뭐였어? 전송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얘는 OSI 7 레이어 중에 어느 계층이요? 바로 전송 계층에 담당한다. ARP는 바로 일반적으로 이게 IP는 IEC라고 하는 인터넷 중앙 관리 통제하는 세계 통제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에서 IP를 할당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모두 다 할당을 해줘요. 그 할당된 IP는 사람이 만든 숫자예요. 그러나 기계에 박혀있는 I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고 보여줄까? 저는 이제 윈도우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트워크 인터넷 열기, 무선 공유기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상태 자세하게 보기를 보면은 제 컴퓨터의 랜 카드는 요게 리얼텍의 882BU 와이어리스 랜 요거고요. 얘의 맥 어드레스는 요렇게 90D80641735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공유기에서 할당받은 개념적인 IP는 192.168.0.11이에요. 바로 얘랑 두 개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라고? ARP와 RARP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물리적 주소, 바로 맥 어드레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이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가 다 그렇습니다. 자, OSI 7계층 중 프로세스 간의 대화 제어 및 동기점을 이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 제공을 위한 계층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OSI 7 레이어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런데 프로세스 간의 대화 제어, 동기점을 이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를 제공하는 것은 세션 계층이 하는 일이에요. 즉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여잡고 있는 것을 우리 세션 계층이라고 이야기한다. 앞에서 보셨죠? 문제가 2번이나 나왔네, 한 회차에.
자, 물리계층은 전기적 기능적인 절차적 기능을 제어하고요. 데이터 링크는 흐름 제어, 에러 제어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설정, 전송 계층은 여기 뭐야? 데이터 실제 전송간, 전송, 그리고 전송에 있어서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하는 거고, 세션 계층 같은 경우는 연결 확립, 단절 이런 거 하는 거고요. 표현 계층은 코드 변환, 암호화, 압축 구문 검색하는 거예요. 자, 응용 계층은 실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인터넷 브라우저나 넷플릭스 프로그램이나 앱 이런 게 모두 다 바로 응용 계층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대화 제어, 즉 세션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부여잡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지? 인터넷 통신을 위한 기본 통신 프로토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CP, IP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서 봤지? 얘는 뭐야? 전송을 담당해요. 얘는 뭐야? 경로를 담당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택배를 시켜요. 택배를 시키려면 우선 우리 집에 주소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IP가 필요한겨. 그러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택배 기사님이 계실 거 아니야. 아, 그게 바로 TCP가 하는 역할이요. 이게 두 개를 묶어서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머지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RS232C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요즘에 나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RS232C 포트가 컴퓨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시리얼 포트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예전에 마우스를 여기다 꽂아 썼었어. 그래서 이 포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기본은 25가지 핀, 25핀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다 쓰지 않거든, 핀을. 그래서 9핀짜리로 보통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중에 좀 오래된 컴퓨터 같은 경우 보면 모니터 꽂는 거랑 크기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 핀 방향이 달라요. 요것이 이제 컴퓨터 본체에 달려 있다면 내 컴퓨터는 RS232C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RS232C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마우스나 또는 키보드는 당시에 이제 PS2를 이용했고, 마우스라고 합시다. 마우스, 모뎀 이런 걸 연결하는 기본 컴퓨터와 통신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예요. 얘는 기본으로 25핀입니다. 시험엔 25핀으로 나와요. 실제 9핀으로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 핀의 번호 기능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서 나오면 얘기 드릴게요. 자, 75번입니다. 다음 중 ITUT 권고안에서 X 시리즈의 내용은 그랬어요. ITUT는 인터내셔널 텔리커뮤니케이션 유니언 텔리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제이션 뭐 그런 협회야. 즉 국제 전화 통신망에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리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가 있어요. 얘는 패킷 교환망에 쓰여요. 패킷 교환망. 바로 디지털 통신에 사용됩니다. V는요, 얘는 전화 교환망에 쓰여요. 그래서 얘는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PSTN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PSDN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PSTN은요, 얘는 Public Switch Telecommunication Network예요. 즉 무슨 얘기냐? 텔레커뮤니케이션, 전화 교환망이란 얘기예요. 즉 예전에 옛날에 우리 집에 다 전화가 있었죠. 그 전화국과 우리 집 전화기하고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제가 수화기를 두르고 번호를 딱딱딱 누르면 그때 신호가 띠띠띠띠 또는 돌리는 것 같은 경우는 따다다닥 딱따다닥 따닥따닥 이런 신호가죠. 이거를 바로 PSTN이 인식을 해서 바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교환기입니다. 일종의 스위치. 자, 요걸 설명드리려면 좀 길게 설명이 돼야 되긴 하는데, 최초에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저희 집에 전화를 개통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있던 만한 전화기에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전화기가 있고 얘 발전기를 막 돌리고 딱 들으면 네, 교환원입니다 하면서 저희 동네 전화국 언니가 말을 겁니다. 진짜 그랬어. 저 어릴 때요. 몇 살이냐고?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얘기하는 거죠. 저 서울에 67번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교환원 언니가 바로 코드를, 마이크 코드 같은 코드를 그 서울 쪽으로 연결해 줘요. 그럼 서울 쪽으로 연결이 되면 서울에 28번 있는 전화국 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또 다시 제가 전화하고 싶은 곳까지 연결을 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냥 인간이 하던 방식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전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PST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1588 전화해가지고 고객센터 연락할 때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3번 누르세요. 이거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세요? 개 이름으로 인식하잖아. 도가 1번이 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음을 인식하는 거야, 얘네가. 근데 예전에는 그 음이 아니라 띠딕, 띠딕 이렇게 띡 하면 1, 띠딕 하면 2, 띠디디딕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연속적으로 인식을 받아서 전화 교환해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바로 PSTN이에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지금은 안 써. 지금은 뭘 쓰고 있느냐? 바로 PSDN을 쓰고 있어요. D는 뭐야? 데이터 네트워크. 바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1번, 2번, 3번 눌러가지고 ARS 연결할 때 쓰는 그때는 걔 이름으로 되죠? 걔는 얘가 인식해요. 그러면 X 시리즈는 뭐라고? 얘는 데이터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아이예요. 자,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지울게요. PSTN, 이거는 바로 뭐야? 이전에 사용했던 V 시리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PSTN이 X 시리즈에 대한 겁니다. 축적 프로그램 제어 교환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다. 공중 데이터 통신망. 맞아요. 데이터를 우리가 주는 거니까 데이터 전송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이건 맞고, 전신 데이터는 PSTN, 바로 V 시리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축적 프로그램의 제어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X 시리즈는 바로 뭐? PSDN,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망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설명이 길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우리 알파벳으로 A, B, C, D, A, F, G, H, I, K, L, M, N 할 때 보면 V, W, X죠? 얘가 먼저 나왔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아날로그 전화 하고요. 얘는 데이터,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정리를 해볼게요. V 시리즈는 기존의 공중전화망을 이용한 아날로그 전송을 하고요. 얘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해요. 되셨죠? 그 교환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아. 그치? 또 다른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PSDN이고, 그 예전에 썼던 거는 PS 바로 TN이 됩니다. 이건 전화국에 있어요. 교환기가 커다란 게 있어. 인터넷 할 때도 써요. 자, 멀티미디어 표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멀티미디어. 자, JPEG은 정지 영상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JPG 확장자 붙죠? 자, MPEG은요, 동영상이요. 다음에 MHEG, 얘는 뭐냐면 멀티미디어 앤 하이퍼미디어 인포메이션 코딩 익스퍼트 그룹이에요. 얘는 멀티미디어를 하이퍼미디어, 즉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와 압축 방식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표준인데, MHS, 즉 이 문제는요, 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를. 이걸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왜냐하면 얘는 종종 출제됐던 애거든. 전통적으로. 얘는요, 메시지 핸들링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디지털 시그널 신호 형태로 된 문자, 화상, 음성 등의 메시지를 사용한 미디어에 관계없이 개인용 컴퓨터, 팩시밀리, 텔렉스 등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통신수단별 번호만 알면 국내외 어디든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MHS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메시지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것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사무자동화에서는 MHS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얘를 아느냐를 물어본 거야.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어. 이건 무조건 100%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는요, 바로 PCM 방식으로 부호화돼서 여러분들 귀 속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즉, 제 목소리는 아날로그입니다. 파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0101이 아니에요. 그죠? 얘를 그런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0101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단계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자로 PC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어떤 단계를 갖냐면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표, 양, 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선은 표양부야. 그냥 무조건 표양부야. 되셨죠? 이 순서 나오면 무조건 표양부야 그냥.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제 음성은요 이렇게 파형을 갖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각각 얘네를 이게 1초 단위예요. 1초 단위의 제 음성의 파형이 달라지게 되는데 각각 그 이게 뭐야? 총 4개, 5개 쪼개졌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1초니까 요거 하나는 뭐야? 5분의 1초의 단위마다 5분의 1초마다 그 파형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이게 바로 표본화예요. 표본화를 뭐라고 이야기해? 영어로 샘플링 한 거예요. 그지? 1초에 5번을 샘플링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위치일 때의 얘의 값을 체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001, 여기는 100, 여기에서는 011, 여기에서는 111, 여기에서는 010 이런 식으로 양을 측정해요. 양을 측정해. 걔를 양자화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001이니까 이진수로 얘는 그냥 00 신호가 없는 거야. 그리고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001이 표현되는 거고요. 얘 신호가 가고 신호 없고 신호 있고 101, 011, 11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진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부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음성은 실제로는 이렇게 파형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걸 뭐 ASK로 하든 FSK로 하든 PSK로 하든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은 이러한 단계로 되는 거야. 표인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또 나오면 요거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병렬 전송 방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전송 방식에는요. 요게 병렬 전송 방식이에요. 직렬은 안 그려놨네. 직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순서대로 전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요. 일렬로 전송해.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요. 얘는 회선 하나의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얘는 어때요? 회선이 5개야. 각 내가 보내야 되는 채널마다 다 있어. 얘는 속도가 빨라요. 얘는 속도가 느려요. 대신에 이 회선의 사용률은 얘는 높겠죠. 왜? 회선 하나를 5이서 나눴으니까. 얘는 하나만 쓰니까 회선 사용률이 떨어지겠죠. 또 한 가지 얘의 단점이 있어. 가장 큰 단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전용선을 다 깔아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내부 버스에 사용됩니다. 컴퓨터 내부 장치들을 연결할 때 고속으로 처리할 때 쓰고요. 이렇게 직렬 전송은 우리 일반적인 바로 인터넷이나 통신 방식에 쓰는 방식이에요. 됐죠? 얘가 빠르고 좋아.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얘는 뭐야? 저렴하게 보낼 수 있어. 대신에 속도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걸 또 보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병렬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얘가 병렬이에요. 병렬 전송은 한 문자를 구성하는 각 비트의 각 데이터를 선을 통해 한꺼번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각 비트를 각각의 데이터 선을 통해서 보낸대. 맞네. 직렬 전송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원거리 데이터 전송에 경제적이다 그랬는데 잘못됐네. 원거리, 멀리 보낼 때는 돈이 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써. 스트로브 신호는 송신 측에 다음 문자의 전송 수신 측에 알리게 된다 그랬는데 이 스트로브가 뭐냐면 여러분들 프레시 아시죠? 카메라 프레시처럼 번쩍. 그지? 번쩍하는 걸 스트로브라고 이야기해요. 됐죠? 자, 비지 신호는 수신 측의 데이터 수신 가능 상태를 송신 측에 전달해요. 야, 나 지금 바빠. 다 맞는데 2번만 잘못됐어요. 바로 뭐라고? 경제적이지 않아요. HDLC 프레임을 구성하는 필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시험 100번 보면 100번 출제됩니다. 자, HDLC라고 하는 거는 비트 지향형,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세트예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군대가 진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가. 자, 요즘 군대 말고요. 예전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군대요. 자, 당시의 군대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제 수성을 하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서 지키잖아. 근데 몽골군이라든지 일본군이라든지 얘네들은 군대를 이끌고 쭉 땅을 타고 길을 타고 오잖아요. 그지? 그때 어떻게 와요? 맨 앞에 깃발이 있습니다. 야, 우리 몽골군이야. 됐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여기에 야,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지 제대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길 안내잡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장군이 가마 타고 가죠. 가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장군이라고 하자. 그죠? 또는 왕이 가죠. 그 다음에 누가 가나요? 네. 군바리들 가는 거지 뭐.
군바리들 딱 따라가요. 막 쫄병들 막 따라가고 그 뒤엔 누가 갈까? 바로 앰뷸런스가 따라갑니다. 그치? 왜? 여기서 다치는 애들 또는 누락되는 애들 치료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바로 의료부대가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깃발이 가요. 야, 여기까지 우리 군대야. 그러면 그러죠. 우리 보통 이제 조선군이나 아니면 고려군, 고조선군들이 멀리 산에서 봐요. 딱 보고, 야, 쟤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km야. 야, 한 5만 명 왔는데? 이게 측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세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바로 비트 지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HDLC가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됐지? 그래서 뭐라고? 여기에서 플래그, 깃발이잖아. 앞쪽 깃발, 뒤쪽 깃발. 그래서 여기가 시작입니다. 앞쪽 깃발, 여기가 끝나는 거야. 주소부는 누구야? 야, 이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제어비는 누구야? 왕 또는 장군. 그 다음에 군바리들, 뒤에 의료부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부대야. 되셨죠? 외울 필요 없어. 군대만 생각하면 돼. 자, 여기에 필드가 아닌 것은 FCS, 플래그, 컨트롤, 제어고요. 링크 필드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패킷 교환 방식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패킷 교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은 크게 바로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어요. 회선 교환 방식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B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B라고 하는 애하고 얘 회선을 끊고 C라고 연결하는 거야. 즉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 보통 전용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축적 교환 방식엔 또 두 가지가 있어.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패킷 교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의 길이는 똑같은가요? 아니죠. 야, 너 이리 와랑 야, 저기에 있는 5번째에 있는 빨간 신발 신은 애 이리 와. 어떤 게 더 길어요? 뒤에 있는 게 더 길죠. 메시지는요, 동등한 규정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애와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길어. 그지? 얘는 요만큼만 보내면 되는데 얘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 불공평하죠? 바로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야, 불공평하잖아 이거. 그럼 이렇게 하자. 얘를 조그만 단위로 쪼개가지고 쪼개서 얘도 똑같은 크기로 쪼개서 얘 하나 보내고 얘 안에 보내고 얘 안에 보내고 얘 안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보내자. 이게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패킷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마다 다른데 128KB 정도 또는 256KB 정도로 정의를 해요. 그건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즉 메시지 같은 경우는 길이에 따른 이 회선의 점유도가 달라지는데 패킷은 A 시스템, B 시스템, D 시스템 모두 다 동등하게 해당하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패킷 교환 방식이 뭔지는 알겠죠 이제? 그리고 축적 교환 방식은 뭐냐? 회선 교환 방식은 직접 연결되지만 얘네가 교환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바로 이제 멀티플렉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A, B, C, D가 있어요. 여긴 1, 2, 3, 4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1, 2, 3, 4 신호가 연결이 되고요. 만약에 A가 보낼 애가 있으면 그 패킷 단위로 쭉 보내는 거야. 여기서 모아서 순서대로 보내요. 메시지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모아서 보내요. 그래서 얘를 stored and, 스토어가 보관하고 and forward 보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어요. 기본 개념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얘. 교환기에서 패킷을 일시 저장해요. 그치?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시 저장. stored가 보관하고 and 그리고 forward 전송해요.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축적 교환 기술이다. 맞아요. 패킷 처리 방식에 따라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이 있는데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 지금 여기에서는 패킷 교환 방식이 뭔지만 알면 돼. 맞아요. 얘도. 자, X.25 X 시리즈 우리 뭐였어요? 네, 데이터 통신망에 쓰인다 그랬잖아. 디지털 데이터 통신망에. 그지? 바로 패킷 교환망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다 연결되고 있어 지금 우리. 자, X.25는 패킷형 단말기와 패킷망 간의 접속 프로토콜이다. 맞나? 맞는 것 같아요. X.75는 비패킷형 단말과 패드 간의 접속 프로토콜이다 그랬는데
이 X다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패킷 교환망에 사용하는 아이예요. 앞에서 우리 V하고 X파 했잖아요. 예? 얘는 아날로그, 얘는 디지털. 디지털 발송할 때는 패킷 단위로 전송하거든. 비패킷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사용되지 않아요. PAD는 뭐냐면 패킷 어셈블 디어셈블러예요. 패킷을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X.25는요, 패킷 전송을 위한 DT-DC 접속 규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DT는 바로 뭐냐면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DC는 바로 뭐냐면 모뎀을 의미해요, 모뎀. 그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DT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거고요. DC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와이파이 모듈 또는 우리 5G 모듈이 있어요. 인터넷 모듈. 모듈이라고 하는 건 장치 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칩 있다고. 걔랑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게 X.25라고요. 여기에서는 X.75는 패킷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 규격이에요. 됐습니까? 패킷 교환망하고 비패킷 교환망을 연결하는 방식은 없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2년 1회 네트워크 일반을 봤습니다. 오늘 다 설명 못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설명해버리고 가면 여러분들 뒤에서 또 좀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 오늘 말씀드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